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해온 회사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항공사상 초유의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첫날 승객들은 기내식을 먹지도 못했는데 중국으로 출장길에 오른 박삼구 회장이 탄 비행기에는 이른바 따뜻한 식사인 핫밀이 실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딸 박세진 씨가 금호 리조트 상무로 입사한다는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박상무는 입사 전까지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박세진 상무가 요리나 관광 관련 학교를 졸업했고 그동안의 가정주부 경력을 10분 활용해 리조트 관련 사업을 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련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40살에 입사하자마자 상무가 된 것, 금수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7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제 핸드폰으로 YTN 뉴스 속보가 딩동 하고 울렸습니다. 송영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이 해임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관련 뉴스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뉴스 챙겨볼 게 많아서요. 사실 경총 비자금 관련 소식, 부회장 해임 소식까지 챙겨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먼저 이 경총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오늘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이 송영중 부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 부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 또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송영중 이제 전 부회장이 됐죠. 네. 오늘 이제 해임이 됐기 때문에 네. 전 부회장이 45일 만에 사퇴를 당한 건데 그 전에 경총 상임 부회장은 김영배 상임 부회장이었습니다. 네. 경총은 경영자 총연합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회장은 사실은 일종의 브랜드 마크고 상징성이고 실제적인 전문 경영인 CEO는 이제 상임 부회장이 네. 총괄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배 전 경총 상임 부회장 시절에 일부 사업 수입을 이용해서 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죠. 송영중 전 부회장이. 본인은 본인이 했다고는 지금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제보나 첩보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어제죠.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실은 직원 월급이 굉장히 적어서 상여금 연 200%에서 300%의 상여금 8억 원 정도를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데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4억 4천만 원은 총회 결산 보고 때 누락을 했다 자기가. 네.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8년 동안 연구 용역 사업을 통해서 총 35억 원의 수익을 있었지만 네. 이를 총회의 결산 보고 때 보고하지 않았다. 요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총 입장에서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경제단체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네. 매년 우수 인력의 이탈과 사기 진작이 우려되어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월급여의 200에서 3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거죠. 네. 그래서 양쪽 주장은 이렇게 엇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의문점 아직 남아 있고 운영상 혹은 그런 지급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회계적인 문제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나눌 텐데요. 제가 왜 전반적인 이야기를 첫 번째에 첫 질문으로 부탁을 드렸냐면 이제 오늘 해임된 부회장이 사실은 이 뉴스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이 비자금과 관련돼서 해임됐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그 전 부회장이 네. 지금 비자금 관련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된 당사자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해임된 사람은 그 다음 부회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이 뉴스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영중 부회장은 어떤 이유로 해임된 겁니까 오늘?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경영자 총연합회는 사실 이 조직은 그 사용자, 즉 경영자를 대변하는 조직인데 송영중 전 부회장은 그런 경총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회원사가 약 4,300개 정도 되는 경총에서 네. 오늘 회의를 해서 그에 대해서 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송영중 전 부회장이 사실은 이번 정권과 함께 이제 경총 총부회장, 상임 부회장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설에서는 뭐 정부의 외압설. 왜냐하면 이분이 그 노동부 출신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네. 노동부에 노동부 국장 있었고.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총은 실제 관리 감독이 노동부의 네. 산하예요.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나 이런 걸 노동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산하 그리고 이분의 지금까지 이렇게 이력을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 많은 네. 대변한 역할이 있어서 그거는 현 정부와 어떤 코드가 맞아서 현재 그 송경식 회장이 정부의 압력으로 뭐 부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설이 현재 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들어와서 운영을 해보니 기존에 운영했던 김영배 전 그 상임 부회장이 운영했던 그 조직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조직 간 불화설이 네. 먼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로 내란이 발생했고 뭐 이렇게 네.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죠. 물론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부 국장 출신인 송 부회장이 경총에 있다는 사실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제가 경총의 멤버라 하더라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노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네.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 대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카운트 파트너로 사실은 사용자 입장도 대변해야 되는 조직이 있어야죠. 그럼요. 그게 바로 경영자 총연합회인데 네. 그 조직을 대변하는 그리고 사실은 경영자 총연합회의 운영은 그 회원사인 4,300개의 회원사가 회원 회비를 내서 운영되는 조직인데 네. 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송 부회장이 부임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노동자 근로자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그런 개혁적인 성향 뭐 이런 걸 보인 게 있습니까 실제? 실제로 4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할 시간도 없었고 사실은 이번 사건에 불거진 걸 보면 좀 이런 그 이전 스토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김영배 그 전 상임 부회장이 2004년부터 14년간 재임을 했어요. 장기 집권이에요. 예, 장기 집권이죠. 그동안 회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회장은 이희범부터 박병원, 송경식까지 세 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장이 3번 바뀌는 동안에 이 김영배 전 상임 부회장이 장기 집권을 해온 거죠. 그 조직이 약 90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90명의 직원은 당연히 김영배 전 상임 부회장의 코드에 맞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겠죠. 네. 새로 부임한 그 송영중 전 상임 부회장은 제일 첫 번째 과제로 그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전 조직에 있던 일종의 사람들과 네. 새로운 개혁, 말은 이제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향의 것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겠죠. 네. 직원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뭐 요즘 노동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마찰들 충분히 양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뉴스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송영중 부회장의 해임 이유 그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그 경총 내부의 비자금 문제입니다. 네. 어떤 아까 전 이제 구조를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의혹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업은 아니잖아요. 기업을 네, 대변하는 경총이 거지. 두 가지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이 4,300개 회원사가 내는 회비인데 사실은 4,300개 중에 70% 가까이는 굉장히 중소 중견 기업이고 네. 이 회비의 대부분은 우리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 내는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비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수익 구조가 뭐냐면 일종의 컨설팅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사용자 측에서 노조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 경총에서 좀 중간자 역할을 해줘라. 네. 그러니까 노조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우리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어떤 접점을 찾게 해달라는 일종의 컨설팅 자문을 받게 되는데 이 자문료가 사실은 이번 사단의 가장 큰 비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자문료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최근에 이제 그 가장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문제가 네.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랬죠.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14년에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를 대신해 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하는 대가로 경총에서 8억 4,660만 원을 받습니다. 네. 이 중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받은 거는 3억 7천만 원이고 나머지 약 4억 7천만 원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네. 이 돈을 왜 줬느냐 삼성전자는 네. 바로 최근에 물거지고 있는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화해의 역할을 해달라고 줬을 것이고 이제 이게 이미 언론에 보도됐죠.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 교섭을 지연시키든다든지 이런 컨설팅료로 줬는데 이런 돈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U 플러스 지금 그런 데는 기업들이 뭐 현대차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이런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무슨 금고 얘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아까 상여금을 준 거는 사실은 큰 문제 되지 않는데 네. 이 상여금 주는 방식도 현금으로 줬다는 거죠. 그 금고에서 꺼내서요? 뭐 금고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송 어쨌든 부회장도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송영중 그 전 부회장의 그 주장도 네. 금고라는 얘기를 나오고 또 받은 사람도 일부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만약 이것이 현금으로 받고 또 현금으로 상여금을 줬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송 부회장은 그 금고를 본 적은 일단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송 부회장이 취임하기 전에 아마 치웠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 부회장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본인이 경총에 와 보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더라. 네. 그러니까 내부 안에 감사조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돈잔치. 뭐 정말 본인들 그 내부 인원들끼리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직을 주무른 것 같이 된 건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내부 조직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이게 재무제표에도 기재되지 않고 네. 인건비 외의 목록으로 지급했다면 사실은 탈세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감사가 안 됐다는 거는 네. 그 제가 볼 때는 14년 동안 김영배 전 상임 부회장이 네. 오랜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견제하거나 견제받는 내부 견제 세력이 진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구두복으로 끝나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렇게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작은 기업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거는 그런 견제 시스템이나 감시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조사가 되고 불거지면 뭐 사법적인 그런 벌까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속보로 네. 고용노동부가 한국 경총을 회계 부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용노동부가 이제 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사실은 방기한 거죠. 14년 동안. 네.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 고용노동부도 제가 볼 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오늘 고용노동부 김민석 그 노사정책관이 뭐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뭐 그런 돈들이 왜 네. 집행이 되었고 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왜 이사에서 의결되지 않은 돈들이 나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감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전경유착의 고리로 전경련이 지목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뭐 전경련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됐는데 그러면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이 경총에는 어떤 타격을 가져올까요? 그렇죠. 그 현재 그 사용자 측, 기업 측에 대변하는 집단이 크게는 이제 세 곳인데 전경련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이 이제 경총인데 물론 경총은 노사 문제를 주로 다루는 조직이긴 하지만 경총까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못 내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언밸런스한 구조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틀 전부터 7월 1일부터 52시간이 시행됐습니다. 네. 이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해 줄 곳은 사실 경총밖에 없거든요. 경총마저 지금 내부 분란 때문에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단순히 그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국가 그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 구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빠른 회복이 있어야 되고 빠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내부에서 회의를 가진 결과를 보니까 지금 경총 회장님도 그렇고요. 별로 인식이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내부에서 우리끼리 잘해야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인식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단체로서 경총이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들의 좀 바른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세요? 우리가 그전부터 노사정 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어떤 사회건 어떤 조직이건 그 조직이나 사회가 건강하려면 어느 한 곳으로 힘이 언밸런스하게 무너지면 그렇죠.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죠. 네. 그러니까 노조 쪽에 너무 힘이 실려도 안 되고요. 사용자 쪽에 너무 힘이 커져도 안 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건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저는 송경시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이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총을 재건해야 되고 사용자들의 입장도 대변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해야죠. 노조 쪽 네. 입장을 대변하듯이. 그럼요. 그래서 경총을 빨리 재건시켜서 지금까지 고인물이 썩어서 문제가 터졌다면 지배구조나 운영방식을 투명화를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부회장, 상임 부회장을 모셔서 이 조직을 빨리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요. 경총에서 이 위기의식을 좀 갖고 국민들이 이거를 주시해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전경련 선례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전경유착의 고리로 전경련이 지목됐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반면교사 삼으셔서 경총을 좀 잘 재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EO 소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총 4,300여 개의 회원사의 모임인 이 협회는 요새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전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신임 부회장의 거취 논란까지 노사 간 협의해야 할 내용이 쌓인 상황에서 이 협회의 자중질환은 안타깝기까지 한데요. 급기야 오늘 오후 임시총회에서 상임 부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위기의 이 협회가 어디로 갈지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사용자 대표 단체를 일컫는 이 협회는 어디일까요? 1번 한국경영자총협회, 2번 민주노총. 1번 한국경영자총협회, 2번 민주노총입니다. 와, 7733님 새싹이신데요. 벌써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8719님께서는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서 진료받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함께 이 러시아 열차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기대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화요일 이 시간은요.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이 오랜 시간 꽉 막힌 우리나라 경제에 봄바람으로 불어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그 일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분입니다. 전 인천시장이시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길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인 송영길이 왜 러시아통이지?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우리 위원장님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셨을까요? 1904년 2월 9일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네. 해전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러시아 전함 바리약, 영어로는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 바리약이라는 함대가 영웅적으로 싸우다 굴복하지 않고 침몰했어요. 네. 근데 그 바리약 함대 깃발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해방되고 놔두고 이제 도망갔는데 그게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인천시장이 되었을 때 러시아들이 찾아온 거야. 아. 우리 깃발이다. 이거 돌려달라. 네. 마치 우리가 노량해전 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최후의 거북선의 깃발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완전히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네. 돌려달라 해서 봤더니 좀 있어라 다 막 찢어질 만한 건데도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돌려주려고 보니까 법상 돌려줄 수가 없어서 빌려줬죠. 2년씩 임대를 해줬는데 그렇군요. 그게 전 러시아의 생중계 방송이 됐고요. 네. 그걸로 제가 이거 러시아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부각이 됐고. 네. 그래서 2013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저를 초청해서 오르지나 드루비지라는 그 훈장을 줬어요. 그렇군요. 국가훈장.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죠. 러시아와 정말 우호적인 관계를 그렇죠. 맺는데 앞장서셨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후보님이랑 같이 이제 차 타고 이동하면서 러시아 이야기도 하고 북방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딱 배짱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대통령께서 야, 송영길이 푸틴하고도 훈장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이거 몰랐는데 알았네. 그래서 아마 염두에 두셨다가 당선되시면 러시아 특사로 보내야겠다. 그때 아마 생각을 이미 해놨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전에 말씀 나누실 때는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네. 정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게 생기고 위원장으로 나가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땐 그냥 러시아에 관심을 갖고 러시아와 함께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의 꿈을 꾸셨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제가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럼 이게 다 우리 위원장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한러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화려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하자. 뭐 네. 이명박 대통령은 뭐 가스를 도입하자 했는데 실제 실천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북방과 경제를 협력할 전담 기구를 만들자.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도 좋아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 박근혜 정부 이야기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걱정이 러시아가 우리를 믿어줄까?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믿어주겠네요. 네. 어떻게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좋습니다. 뭐 저를 푸틴이 저한테 뭐이 루스키 드루그라는데 그 러시아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네. 러시아의 친구라고 이렇게 저한테 표현할 정도로 친근함을 표시하고 있고. 네. 그동안에는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나토라 그랬어요. 나토. NATO. 네. 나토가 No Action Talk Only라는 뜻입니다. 행동을 그럴만도 않고 하죠, 근데. 말만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이제 북방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니까 많이 좀 신뢰가 쌓여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러시아어도 잘하시나 봐요.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어도 잘하셔서 제가 보니까 중국어로도 현지 매체랑 인터뷰하시던데요. 네, 중국어는 제가 오래 공부해서 제가 칭화대학에서 한 2014년도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네. 제가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학생들한테 중국어로 특강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왜 송영길 위원장님이 지명되셨는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앞으로 청사진 이런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셨어요. 정상회담 가지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또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네. 연방의회에서 연설한 적은 없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평가 언론에 대한 평가도 좋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 수준이 원청 왜 수준이 높았냐. 보통 러시아인들은 영토가 크고 자원이 많고 뭐 지하자원 풍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면 좀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왜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요. 성의 없이 들리나요? 너무 경제적 계산관계로 본다 이거죠. 그것을 떠나서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그 깊이를 이게 존중해줘야 그렇죠. 러시아라는 국가가. 그럼요. 기분이 좋죠. 네. 너무 이게 속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연설문에서 정말 톨스토이, 푸시킨 시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그 유라시아 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또 러시아의 그런 2차 대전 때의 그런 아픈 대조국 전쟁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이거를 해주니까 극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아주 큰 성과를 얻었고 또 이제 정상회담도 잘 됐고요. 네. 네. 정상회담에서 특기할 만한 거는 러시아가 기초과학기술이 뛰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제 고향이 전남 고흥인데 거기 나로 우주 발사기지가 있잖아요. 네. 그 발사 로켓 기술도 러시아 기술을 얻어와서 한 거잖아요. 네. 우리 김치 냉장고도요. 이게 러시아 미사일의 성액 기능 제거 기술을 활용해서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 이런 핸드폰의 이 잡음 제거 기술도 러시아의 레이더 잡음 제거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복강경 수술하는 거 이런 것도 러시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러시아의 기초 과학 기술과 우리 대한민국의 응용 과학 기술을 결합해서 뭔가 벤처 스타트업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 한러 간의 혁신센터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큰 성과시네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뛰어나잖아요. 러시아는 의료가 좀 우리보다는 약간 좀 낙후돼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의 스콜코보라는 지역에다가 이 특혜를 줘가지고 우리나라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러시아에서 별도 의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 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거기에 300병상 병원을 위탁 운영한 걸로 합의를 지금 했고요. 또 뭐 세브란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병원들이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철도 전기역에 대한 그런 협력 네.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이 철도 사업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꿈을 꾸잖아요. 네.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갈 날이 오겠다. 유럽을 갈 날이 오겠다. 이런 꿈을 꾸는데 가셔서 어떤 말씀 어디까지 나누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 푸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남 간의 협력 사업으로 철도를 연결하는 걸 하자라는 직접 합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의 철도를 까는 문제, 이것은 이제 경제 제재 해제와 같이 그렇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 제재 해제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 표준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네. 되고 여러 가지 견적을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들겠는지 지금 침묵 상태는 어쩐지.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철도 기술 그런 남북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네. 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왔는데 또 제가 다시 한번 러시아 쪽을 가서 남문어 협력 사업을 좀 구체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북제재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모든 논의가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건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애쓴다고 이게 사실 될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 대북제재 문제가. 이게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데 네. 빨리 저는 좀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6.12 정상회담이 잘 됐는데 후속 조치가 지금 속도감 있게 안 나오니까 네. 약간 서로 간에 지금 정체 상태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북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핵실험도 안 한다 그러고 핵 실험장도 다 폐쇄시켰고 그런데 좀 제재 좀 해제해 주지 아무것도 해제 안 해주면 자기들은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네. 뭘 믿고 또 자기들만 일방적으로 하라는 거냐 그렇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리 한미 합동훈련도 이제 안 하고 거기서 중단하니까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빨리 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라든지 그다음에 핵 상황에 대한 그 신고 이걸 어떻게 지금 실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좀 구체적 진전이 있어야 좀 제재를 해제할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서로의 좀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7월 27일 날이 우리가 휴전협정 65주년이에요. 네. 65년이 되도록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닌 휴전 상태. 이 외신에는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7월 27일 전에 뭔가 좀 뭔 결말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애쓰고 계시니까요. 또 가시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이시자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국민들 가운데서는 북한이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단계 이행에 있어서 확실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네. 계시겠죠. 네. 성급하게 너무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있으세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네.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발전이에요. 그렇죠. 상상도 예, 못했죠. 작년 생각하면 바로 전쟁이 날 것 네. 같았는데. 그리고 핵실험장도 일단 파괴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헌법에까지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선군 정치, 핵 경제 병진 노선, 핵은 이미 가지고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했던 사람들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진전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제 협력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더 신뢰감을 가지고 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 더욱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걸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또 제일 원하는 게 경제적인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북한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이 경제 협력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신경 쓰는 국가가 러시아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위원장님. 또 중요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는 어떤 경제협력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중국 전체하고 협력할 수 있기는 그렇고 일단 네. 이제 동북 삼성에 집중하는데 네. 동북 삼성 중에서도 동북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흑룡강성과 길림성입니다. 이게 러시아와 북한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동북 삼성과 연해주 쪽 그 극동 지역과 우리 북한, 대한민국이 사자 간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같이 지금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이제 1대1로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폈잖아요, 그동안. 그랬죠. 근데 우리를 좀 무시하고 우리를 빼놨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시진핑 고향이 저 시안인데 거기서부터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만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북핵 문제가 이렇게 풀려가니까 관심이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과 1대1로 정책이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좀 3자 테이블을 만들어 협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5억 명 이상이 보는 중국 TV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하셨어요. 네. 중국 언론이 뭘 물어보던가요? 뭘 제일 궁금해하던가요? 가장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 뭐냐. 그렇겠죠. 이 북미 회담 관해서 중국이 좀 배제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절대 배제될 수 없고 중국이 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중국이 그 걱정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북한에 선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본인들이 못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가장 큰 것은 북한이 제2의 베트남처럼 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베트남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베트남이 완전히 지금 친미 국가가 돼서 사실상 미국이 지금 무기도 수출하고 네. 베트남에다가 옛날에는 네. 방어용 무기만 수출했는데 지금은 공격용 무기도 수출해서 베트남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국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제2의 베트남처럼 되면 중국은 앞뒤로 다 막힌 아래쪽은 베트남 위쪽에서는 북한이 네. 친미 국가가 돼서 자기를 맡게 되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네. 예. 네, 한반도의 이 평화의 바람이 참 여러 국가들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하는 네. 그런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인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 전 인천시장이시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나인 브릿지라고 합니까? 위원장님 이거를? 네. 이게 9개 분야더라고요.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 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이제 이 부분의 분야의 것들을 중심으로 북방 경제 협력을 추진하신다는 건데, 러시아, 중국 이야기 했으니까요. 또 이 9개의 중점 사항을 어떤 국가들과 함께 하실 예정이세요? 주로 그 나인 브릿지는 러시아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가 연결되면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연결되는 거니까요. 네, 카자흐스탄이나 뭐 그런 곳.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네, 카자흐스탄하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던 게 이제 가스인데 가스는 우리 국민들이 쓰시는 게 지금 LNG가 있고 CNG, 네. PNG 세 가지가 있어요. LNG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라는 뜻입니다. 네. 마이너스 160도로 이 가스를 액화를 시켜요. 네. 왜냐하면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서 장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꽉꽉 눌러가지고 마이너스 160도로 압축이 되면 이게 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장거리를 이 특수한 LNG 운반선에다가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평택, 인천, 삼척 이런 데다 갖다 놓으면 우리 인천 아파트, 송도에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스피케이션, 네. 기화를 기체로 다시 만들어요.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주면 우리 PD님 가스레인지로 틀어서 후라이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맙네요. 인천 사람들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네. 이게 LNG로 오면 이렇게 한번 액화를 시켰다 또 다시 기화를 시키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바로 기체 상태로 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럼요. 그게 PNG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네. 굳이 가스를 기체를 액체로 만들었다 다시 기체로 만들 필요가 없이 네. 바로 그냥 기체 상태로 그냥 파이프로 와서 바로 쓰면 되니까 한 30-40% 이상 그 코스트가 그 생산 단가가 절약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마냥 너무 먼 거리면 그 파이프 까는 비용이 더 드니까 안 그럼요. 되고 한 3,000km 안쪽이면 파이프를 까는 게 훨씬 액화 비용보다 적게 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할린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는 뭐 2,000km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 PNG를 놓게 되면 훨씬 어떻게 보면 값이 그렇네요.
값이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비용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이거 우리가 다 내야 돼? 이 많은 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비용 문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싸진다고요, 오히려. 아니 근데 설치하고 우리가 어쨌거나 초기 비용들이 들잖아요. 같이 네.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려를 하시는. 그 초기 비용은 러시아가 같이 내야죠, 그걸.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시설은 전부 러시아 시설로 하는 거고 네네. 우리는 북한 영토를 지나서 우리나라 땅에 왔을 때부터 인도받은 걸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이 기금 관련된 이야기도 하셨어요. 국제적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가스는 러시아와의 문제지만 철도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건 우리 정부의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통일 비용 중에 일부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해 드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우리가 그 제2의 마샬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네. 미국도 이제 돈이 들어간 걸 인정하지만 정부 돈이 아닌 민간 기업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민간 기업이 투자하면 그게 다 돈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나와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북한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고 또 가스를 들어오면 그 이점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1년에 3,400만 ton 가스를 도입하는데 러시아로부터 지금 200만 톤밖에 도입 않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이걸 늘려야 돼요, 양을. 그리고 가스 또 소비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가스관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엑슨모빌 같은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과 미국 자본이 같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으로 만들어야 네. 함부로 북한이 이걸 가스 밸브를 잠글 수도 없고 네. 이게 국제적으로 담보가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민간 기업 투자 이야기하셨어요. 민간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제 도움이 될 텐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면 이게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 이루어지고 한국 경제에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오히려 더 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더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정리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 예. 일단 개성공단을 보고 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한테 너무나 좋은 희소식이죠. 그렇죠. 개성공단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노동자들 월급이요. 84달러인가 되고 거기 잔업철야 뭐 해도 100달러, 120달러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15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라오스, 캄보디아 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네. 200달러, 300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 2,000달러가 되는 거야? 한 250만 원 받으면 한 2,000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월급이. 네. 근데 100달러짜리 월급 받는 노동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바로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개성에 있다는 거고, 거기 공장이 평당 17만 5천 원이에요. 네. 우리 제가 있는 남동공단이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합니다. 공장이 17만 5천 원짜리 공장 부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싼 공장 부지에 이렇게 저렴한 노동 비용에 네. 한 번 직장에 있으면 10년 동안 계속 있어서 숙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정말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단지가 개성공단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께서 개성에다가 퍼주기 한 바람에 국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건 오해고, 개성에가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개성에서 완제품을 만들 때 북한에서 조달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남동공단이나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만든 걸 거기 가서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성공단이 없으면 이런 기업들이 어디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납품한 업체도 같이 따라서 다 한국을 떠나야 되는데 네. 개성공단이 있음으로써 개성공단 완제품 만드는데 납품하는 수많은 회사들, 그게 한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6천 개 회사라 그럽니다. 납품하는 회사가. 네. 개성공단 126개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가 6천 개 10만 명 근로자들의 고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대통령 나오신다는 분이 홍준표 후보가 계속 개성공단에 퍼줘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야 한다는데 이렇게 나는 공부를 안 한 분이 네. 대통령으로 나왔나 의심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성공단 같은 게 제2에 만들어지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완전 블루오션.
우리 정말 침체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 길입니다. 네. 유일한 출구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그래서 시작에 꽉 막힌 우리나라 경제 봄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기대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에게 듣는 우리 북방경제 청사진 함께 했는데요. 위원장님, 저희 프로가 경제 프로긴 하지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무슨 질문할지 아시죠? 당권. 네, 어떻게 확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뭐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알려질 거고요. 네. 지금 당장 저는 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 이 철도 연결 문제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일단 좀 몇 개 일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일 해결하고. 네, 그때 좀 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여당에게 꼭 필요한 당대표겠는데요, 위원장님? 예, 그런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님, 참 요즘 국내외 언론 인터뷰하시느라 바쁘신데요. 생생경제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0615님 새싹이세요. 경영자 총연합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210님 1번 경총 빨리 사용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래요. 0753님 속히 문제가 해결돼서 명실상부한 회원사 대변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7261님 1번 그쪽 참 말 많고 탈 많죠 하셨고요. 1804님 2번 제대하고 노점에서 와플 팔며 방송 크게 틀어놓고 재밌게 일합니다. 벌써 68,000원 팔았습니다.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습니다. 충성하셨는데요. 와, 젊은 에너지로 맛있는 와플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5676님 너무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청취자분들의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7006님 생생경제 들으면서 이렇게 답답함 느낀 거 오랜만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경제인 총연합회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6939님 경영자 총협회 이 협회가 건강해야 우리 경제가 건강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